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일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테드의 약자 다 아시죠?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주로 디자인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를 노래는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Welcome to First Kid. 네, 저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들과 부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먼저 부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대학에 오셨겠지만 누구나처럼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1등 성적, 1등 내신, 1등 논술, 1등 수능 이런 것만을 막 위해서 정해진 길이죠. 그것만을 위해서 막 오타쿠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전 대학에 오면은 뭐 큰 배움이 있고 막 낭만과 로맨스가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들 오타쿠처럼 여전히 학점, 뭐 1등 성적, 뭐 1등 영어 성적, 1등 논문, 뭐 1등 공모전 그런 것만 자꾸 정해진 길만 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쩌면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교 1학년을 막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확 뒤집어준 사건이 일어났어요.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돈이 많은 미국,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세다는 그 미국, 걔네들은 1등인데 왜 아랍권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테러를 당하지? 저는 그때 1등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오타쿠 같은 삶 자체에 대해 뭔가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책을 읽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왜 아직까지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쫓아가던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왜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많지? 왜 아프리카에서는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총을 메고 다니면서 민간인을 막 학살하고 있지?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렇지?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막 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땅을 잘라놨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풋에 최대 아웃풋을 내는 그런 인간상이 어쩌면 옳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방식의 통치 조직 구조나 사회 구조가 어쩌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더 알게 된 사실은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5억 명이 될 거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소비하는 위의 삶과 하나의 맹목적으로 이렇게 1등만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이걸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를 마쳐버렸고요. 그때 심각하게 대학교를 나가버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 누구도 이 대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고 어른들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고 해서 얻어 터지고 이제 나왔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도 제 정신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 생각이 강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네, 1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밤에 저는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이 영화를 알게 되었고 이 세월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대부분 보셨네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고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 저는 원래 중국의 사막을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영화를 본 직후 바로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사버리고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분을 세우고 갔어야 됐어요. 첫 번째 명분으로 했던 거는 내가 힌두어를 사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창하게 하고 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하다.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왕 볼리우드 영화 보고 가는 김에 가서 볼리우드 영화 산업에 인맥도 쌓고 인연도 만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리우드 영화 출연을 하고 와야겠다 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인도에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다 이야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Hey,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돌아봤는데 남자더라고요. 뭔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힌두어를 빨리 배우고 싶다. 쇼핑도 관광도 필요 없다. 힌두어만 빨리 배우고 싶다 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은 I have a good idea. If you go to northern part of India, small village, very nice people, they teach you Hindi.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 그 북쪽말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시장에 가는 길인데 중간에 날 내려주고 자기는 가겠대요. 그래 하면서 저는 얘 친구를 탔죠. 차를 탔어요. 이 친구예요. 네, 차를 타고 중간에 저를 내려주고 자기는 가더라고요.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한 게이구나. 나를 속일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앉아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나 힌두어를 빨리 배우고 싶다 했더니 그 직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have good idea. Northern part of India, small village, nice people, they teach you Hindi. 하하하하 하길래 저는 이게 100% 맞는 정보구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150달러에 상당하는 150만 원 상당하는 돈을 결제를 하고 한 달 숙식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인도의 북쪽 마을인 그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스리나가르라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스리나가르에 왜 가냐? 했는데 저는 힌두어 배우러 간다 했더니 이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거기는 한 98% 정도 되는 사람이 페르시아계 이슬람인이며 그들은 힌두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전 비행기 안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를 한 대 더 때리더라고요. 그 스리나가르라는 곳은 아직도 파키스탄과의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이라서 너희 외교통상부에서 네가 거기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치안이 위험하다. 전 너무 쫄았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낙하산 뛰고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고 전 픽업 나온 사람들한테 막 따지려고 무서운 얼굴로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 픽업 나온 사람들이 웰컴 투 카슈미리 하면서 막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차를 타고 그 사람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방으로 들이지 않고 저를 마당에 대기시키더라고요.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하인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하인들 소개시켜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제 눈앞에 펼쳐진 게 뭐였냐면 하인들이 얘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 굉장히 겁에 질렸어요, 사실은. 근데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집 하인들을 나도 이렇게 막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생각은 나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저한테 막 계속 히말라야 트레킹을 막 강매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도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빡 차리면 된다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힌두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힌두어만 공부하면 돼 하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공부하고 있는데 뺨 맞은 하인이 저한테 오더니 차를 서빙해주면서 제가 적고 있는 힌두어를 읽어주더라고요. 너 힌두어 할 줄 아느냐? 했더니 자기 할 줄 안돼요.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중부지방에서 나고 자랐는데 북쪽 지방에 노예로 잡혀왔대요. 그래 너 일 끝나고 내 방에 올라와라. 같이 힌두어 공부하자. 대신 내가 사례를 하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밤에 일 끝나고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힌두어 공부를 하다가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은 이 친구가 그렇게 하루에 개고생을 하고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1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0원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두 번째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친구가 원래 와이프랑 아이들 둘이가 이 집에 같이 있었는데 노예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와이프가 애들 둘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계속되는 구타와 지불되지 않는 임금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야이 새끼야 네 와이프 안 보고 싶냐? 그래서 막 얘를 막 체결을 했죠. 얘도 막 울면서 하고 참 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얘의 프레임의 생각의 개념은 그거예요. 이 구타를 당하더라도 이 집이 바깥 세상보다는 더 안전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런 사고방식 처음 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바로 제안을 했죠.
내일부터 내가 네 와이프랑 애들 찾는 걸 도와주겠다. 대신 밤마다 올라와서 힌두어를 가르쳐달라. 하고는 저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우체국, 관공서, 파출소, 은행, 학교 모든 기관을 다 찾아다녔어요. 이런 여자와 이런 애들이 있는데 혹시 못 봤냐? 했는데 인도에 그런 인구가 몇억 명 있을 수 있겠죠? 어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5일째 되는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친해졌던 관공서 직원한테 가서 이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못 찾는 거 아니냐, 너라도 힘을 써달라 하면서 이제 약간의 사례비를 줬어요. 했더니 얘가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네. 호! 하면서 어디 막 뛰어가더니 장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장구를 가져서 막 펼치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뭐 주민등록부 같은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거 왜 이때까지 있다고 얘기 안 했냐? 몰랐다 하는 거예요. 와, 이 자식 돈 주니까 아는 거냐? 하면서 막 따지는데 거기서 뭐가 정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뚱뚱한 남자가 이제 또 막 뭘 들고 오더라고요. 뚱뚱한 남자가. 그래서 이걸 탁 놓고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또 펼치는데 이게 뭔고 보니까는 이 빈민층 지원센터 장부였어요. 물론 그 사람도 이제 바로 펼친 건 아닙니다. 들고 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니까 펼쳐주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 장부에서 이 여자가 어느 날 배식을 타간 정보가 나온 거예요. 애들 둘이가 있었고. 그래서 오, 나왔다.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집시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와 하면서 어쨌든 정보가 나왔으니 이 주변에 아직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제가 방문했던 기관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죠. 어떤 동양인이 불가촉 천민 가족들을 찾고 있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안 주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군부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기 위험한 줄 알고 안 가다가 사람들이 가도 된다 하길래 갔어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원래 주저리 설명을 다 하고 통과를 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세상 사는 법을 익혔어요. 군부대 통과도 그냥 돈 주니까 되더라고요. very good, very good. yeah, money 하면서 통과하니까 네, 막 통과 다 되더라고요. 세 번째 군부대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한 사람의 말에, 군인의 말에 제가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군부대를 뒤지다가 이 여자가 식당에서 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애들 어디 있냐? 했더니 내무실에 있대요. 오케이, 거의 80-90% 맞구나. 내가 이 지역에 군인들, 경찰들을 다 매수했다. 여기 꼼짝 마라. 여기 다 제가 돈 줬으니까요. 하고 집에 가서 저는 바로 하인 데려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가서 군부대 딱 전화 걸어가지고 와이프가 100% 맞는 걸 확인하고 그날 밤에 레스토랑 예약해서 가족 상봉 시켜버렸어요. 매락가다 기기면서 가서 온통 통곡의 바다가 일어났죠. 막 애들은 또 밥 먹고 울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보면서 너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들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바로 도망쳐라.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나도 역시나 새벽에 이 집에서 도망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돈 주고 저는 집으로 가서 짐을 싼 후에 그 새벽에 담 넘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고 나서 버스 완승센터 가서 너무 저는 인도가 더운 줄 알고 여름옷만 가져갔는데 제가 잡혀갔던 지역은 너무 추웠던 거예요. 남쪽으로 빨리 도망가자 했는데 남쪽으로 가는 길은 다 얼어서 막혔대요. 그럼 동쪽으로 멀리 가자, 동쪽으로 해서 이제 지프차를 빌려가지고 20시간 동안 이런 길을 달렸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조질라라는 길인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도 그러더라고요. 네. 완전 20시간 동안 이거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도착했던 지역이 인도 동쪽에 티벳, 네팔과 가까이 있는 라다크 지역, 레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바로 관공서 직원 찾아가서 이제 돈 주면서 힌두어 배울 수 있게 어레인지도 하고 도시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해피엔딩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큰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다 보니까 또 사람이 막 경건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볼리우드 영화 출연만 못하고 다른 거 2개는 다 했는데 내가 이거 인도에서 이렇게 겪은 일 자체가 볼리우드 영화다 라고 싶어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 해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막 그립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인도 델리로 돌아와서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바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인도 사람 만나면 또 사기당할까봐 바로 김치찌개와 소주를 먹으면서 막 꽐라대고 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네 막 이러면서 꽐라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문이 열리더니 인도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일 볼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사람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근데 다른 한국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해요. 왜냐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저도 이제 막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게 사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에이 미 하고 손들었죠. 했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오더니 너처럼 능체진 사람 찾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동양인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막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저한테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이렇게 주고는 내일 새벽에 이 앞에 찌푸차를 댈 거다. 거기에 타라. 하는 거예요. 또 쫄이더라고요. 이 무슨 분명히 또 사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잖아요. 이거 해도 이제 그날 밤에 저희 잠도 안 자고 막 운동하고 맥가이버 칼을 폐연체로 주머니에 넣고 호신해야 되니까 찌푸차를 기다렸어요. 오더라고요. 탔죠? 타고 문 딱 잡고 있었어요. 이 뭐고 시킴새가 이상하면 열고 뛰어내리려고 딱 잡고 있었는데 쭉 가다가 저를 내려줬는데 거기서 저는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배우들이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점심 먹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스텝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래 중국 가려다가 세월간이라는 영화를 보고 여기 와서 이 개고생을 하다가 이것만 볼리우드 영화 출연만 못하고 한국에 갈 뻔했다 오늘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세월간이 몇 번 봤냐? 그래서 제가 나 한국에서 한 2번 보고 불법 다운로드였지만 그리고 인도에 와서 2번 봤다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Thank you. 네, 그 영화 제작사였어요. 네, 세월간이 영화 제작사에서 찍고 있는 다른 작품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남자 배우인데요. 그 우리 세월간이 아밀칸 주인공 있죠? 네, 거기 조카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피엔딩. 자, 제가 10년을 건너뛰어 왔는데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10년 전에 막 이렇게 불평등과 뭔가 부자연스러운 지금 세계가 생겨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새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흐른 후에도 제가 인도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대로였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짓거리들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지금 우리 산업공학과에 계신 김광재 교수님 소개로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이 학문이 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 엄청나게 저 학문을 막 팠었어요. 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학부생 때. 그걸 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학문은 IBM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용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갈까 회사에 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학원 가서 책 보면서 지식을 익히느니 회사에 가서 몸으로 지혜를 익히자라는 생각에 IBM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혹시 회사 입사해서 한 6개월, 1년 다녀보시면 요즘 느끼실 거예요. 이건 아닌데. 조직에 매몰돼 버려요, 정체성이.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나와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생각에 드림 챌린지 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거는 정말 고유하고 거기에 상대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막 프라이스 태그로 가격표로 매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막 인력 단가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막 효율성 관점에서만 측정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뭘까라는 고민하에 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꿈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국가가 더 부국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부를 재분배시킬 수 있는 그 초석이 되니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일본에 막 장인들을 30일 동안 막 만나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막 그때 왕복차비를 포함해가지고 3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네, 굉장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돈 못 벌고 있었던 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제가 만났던 일본 장인분들하고 그리고 한국에 제가 아는 어른들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서 대일본 수출용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Samurai Come Back to Bebop.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소니 엔터테인먼트와 막 벤츠 이런 데 막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제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상위 0.1%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해피엔딩이죠. 근데 앞에서 1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 완전 파산이었어요. 완전 파산. 네, 쌍파산이었어요. 네, 저보다 빚이 많은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 당시. 완전 파산해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저 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마음도 몸도 다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나서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었는데 한시에서 있었던 세계환경회의라는 행사에 코디네이터 겸 이벤트 사업자로 들어가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 굉장히 또 지구의 꿈도 그리면서 이때까지 국가의 꿈보다도 더 큰 막 지구의 꿈을 그리면서 막 또 빚도 갚고 경제력도 주변 인간관계도 다 회복을 하면서 해다 보니까 막 주변에 돈도 왔다 갔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인간이 막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려고 갔던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인도 갔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열정이 막 타오르거든요. 근데 열정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의 그냥 캐릭터죠. 캐릭터, 특성이죠. 이거에는 근데 방향성이 필요해요. 패션이라는 자체는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 현대인들은 막 시계를 보면서 막 시계랑 막 자기 스케줄로 보면서 효율적으로 자기 막 그걸 관리하려는 패션이 엄청나죠. 여러분 그 패션이 엄청나니까 포항공대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패션의 방향성은 뭔가요? 남들이 제시해주는 1등? No. 저는 그 패션에 컴패스라는 나침반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짜 그것은 컴패션이라는 공감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뿐만 아니라 나도 국가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기술이든 인간이든 문명이든 진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럼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지구가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죠? 지구는 계속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 만류인력과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은 왜 불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고 끝없이 스트러글을 하기 때문에, 투쟁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는 딱 중간에 있는 건 아니라 그 중간을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나 물질이나 정신 같은 것들이 끝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조화와 균형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 물질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들은 결국에는 아프고 병들게 돼요.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방적인 가치가 너무 일방적이 되어버리면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 자연스러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깊이 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합니다.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